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똑바로 해. 형님들 앞에서 망신 줄 일 있어. 죄송해요. 그게 아니라 실수였어요, 여보. 막내 동서, 저런 건 좀 조심해야지 조상님 앞인데. 정말 체면이 말이 아니네. 민호 씨, 너무 그러지 마요. 동서도 힘들 텐데. 시골 산자락 시아버지와 조상님들의 묘소가 자리한 그곳에 어김없이 벌초날이 찾아왔습니다. 이른 아침 상구, 성호, 그리고 막내 민호, 세 형제와 그들의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큰 형님 명숙, 둘째 형수 선영, 그리고 주인공인 막내 며느리 지연 42세까지 며느리 셋이 모두 참석한 자리였죠. 지연은 허둥지둥 준비해 온 음식들을 상에 차리기 바빴습니다. 새벽 5시부터 혼자서 꼬박공을 들인 음식들이었습니다. 나물 7가지에 정성껏 부친 전 3종류, 그리고 조상님께 올릴 귀한 과일까지. 지연의 어깨는 새벽부터 짊어진 무게로 이미 천근만근이었습니다. 하지만 15년 차 막내 며느리의 숙명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큰 형님 명숙은 직장 다니느라 바쁘다며 간단히 마트에서 사온 떡과 과일만 챙겨왔고, 둘째 형님 선영은 막내 아이가 어려서라는 이유로 간단한 음식만 가져왔습니다. 막내는 시간이 많으니까라는 시댁의 암묵적인 논리 아래 모든 손이 많이 가는 일들은 늘 지연의 몫이었습니다. 사실 지연도 파트타임으로 마트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시댁에서는 그런 것은 제대로 된 직장으로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고작 그런 자빌이라는 비아냥의 지연은 늘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죠. 벌초 전날 저녁부터 묘한 긴장감은 이미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남편 민호는 식탁에서 숟가락을 탁탁 치며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국이 왜 이렇게 식었어? 밥도 제대로 못 차리나? 8살 아들 준노는 아버지의 높아지는 목소리에 눈치를 보며 젓가락을 살며시 내려놓았습니다. 지연은 서둘러 국을 다시 데워왔지만 민호의 얼굴은 여전히 언짢아 보였습니다. 내일 벌초인데 실수하지 말고 형님들 앞에서 창피 당하게 하지 마. 민호의 경고는 지연에게 늘 마음 한편의 불안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시댁 행사가 있는 날이면 그 불안감은 더욱 커지곤 했습니다. 벌초 당일 아침 민호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보며 지연의 움직임을 매 순간 예리하게 감시했습니다. 짐 다 챙겼어? 빠뜨린 건 없고? 그릇 깨지지 않게 잘 포장했어? 형님들한테 뭐라 들을 일 만들지 마.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끝없는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왜 늘 나만 조심해야 하고 나만 맞춰야 하는 걸까? 민호는 운전만 하면 되는 반면 지연은 무거운 음식들을 혼자서 차에 싣고 날라야 했습니다. 넌 왜 이렇게 굼떠? 빨리빨리 좀 해. 차 안에서도 민호의 잔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속으로 오늘도 무사히 지나가자고 되뇌었지만 오늘은 평소와 다른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차 안에서 준노는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아이 역시 집안의 싸늘한 분위기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가 화를 낼 때면 준노는 늘 이렇게 조용히 숨죽이며 눈치만 봤습니다. 준노야, 할아버지 산소 가서 인사 잘 드려야 한다. 백미러로 아들을 보며 민호가 말했지만 8살 아이의 대답은 힘이 없었습니다. 산길을 올라가는 내내 지연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져 갔습니다. 특히 큰 형님 명숙은 평소에도 지연을 못마땅해 하는 것이 역력했습니다. 사사건건 지적하고 다른 형님들과 비교하며 지연을 위축시키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우리 때는 이랬는데. 라며 지연의 방식을 깎아내리기 일쑤였죠. 둘째 형님 선영만이 그나마 따뜻하게 대해주었지만 그녀마저도 큰 형님의 눈치를 보느라 적극적으로 지연을 감싸주지는 못했습니다. 산소에 도착하자 둘째 형님 가족들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함께 계셨지만 큰 형님 부부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차에서 내리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오늘 하루만 무사히 넘기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아직 몰랐습니다. 오늘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운명의 날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 모든 굴욕과 참음의 시간이 곧 끝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산소에 도착한 지 30분이 지났지만 큰 형님 부부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휴대폰이 울렸고 모든 사람들이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여보세요, 큰애야. 아, 그래, 차가 막히는구나. 천천히 와라, 천천히 와도 돼. 우리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한없이 다정했습니다. 지연은 문득 작년 벌초 때 자신이 30분 늦었을 때 시어머니의 싸늘했던 반응을 떠올렸습니다. 시간 약속은 지켜야지. 조상님 앞인데. 그 같은 상황이었지만 대우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남자들은 묘 주변의 풀을 깎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대충대충 낫을 몇 번 휘두르더니 곧 형들 곁에서 빈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둘째 형님 선영이 지연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동서 많이 힘들었지. 선영은 지연이 가져온 과일을 보며 자연스럽게 칼을 들어 깎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선영을 보며 둘째는 그만해도 돼. 쉬어라. 왜 힘들게 여기서 그러니? 가서 애나 보고 있지라고 말했지만 선영은 조용히 지연 옆에서 과일 깎는 일을 계속해 주었습니다. 지연은 선영의 따뜻한 배려에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드디어 큰 형님 부부가 도착했습니다. 명숙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큰 소리로 아이고 정말 차가 꽉 막혀서 1시간이나 늦었네. 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즉시 명숙에게 다가가 다정하게 괜찮다, 괜찮아. 큰애야. 고생했어. 차가 막혔으니 어쩔 수 없지라며 명숙을 그늘진 곳으로 데려가 앉혔습니다. 명숙이 가져온 음식은 마트에서 산 떡과 과일 2가지가 전부였는데도 시어머니는 역시 큰애는 센스가 있어. 이런 좋은 떡을 어디서 샀냐며 크게 칭찬했습니다. 지연이 새벽부터 직접 만든 음식들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반면 돈 주고 사온 떡 2개에는 과분한 칭찬을 쏟아졌습니다. 차별은 마치 일상의 공기처럼 지연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상을 차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연이 음식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상에 올리기 시작하자 민호가 형들 앞에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지연이는 워낙 잘해서 말이야. 잘하는 사람이 더 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 둘째 형 성우가 피식 웃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막내는 정말 잘해. 우리는 안 해도 되겠네. 형님들은 농담처럼 웃어넘겼지만 지연에게는 전혀 웃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지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도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지연에게 더 많은 일을 자연스럽게 떠넘기는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막내야, 상 차리는 거 내가 제일 잘하니까 오늘도 잘 차려봐라. 8살 준노는 엄마를 도우려 작은 손으로 그릇을 나르려 했지만 지연이 말렸습니다. 준노야, 위험하니까 저쪽에서 놀고 있어.
어른들은 구경만 하고 있는데 8살 아이가 엄마를 도우려 하는 현실이 지연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차별적인 대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왠지 모르게 그 차별이 더욱 선명하고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지연은 무언가 달라질 것 같은 묘한 예감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준노는 아빠가 있는 곳에 가고 싶어 했지만 지연 곁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누가 진짜 자신을 보호해주는 사람인지를. 드디어 모든 음식이 차려지고 제사를 지낼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마음속에는 불안한 기운이 점점 더 짙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큰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상차림이 거의 끝나갈 무렵 큰 형 상구는 시계를 보더니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묘인데 뭐가 이렇게 더뎌? 벌써 1시간이 넘었잖아. 상구의 노골적인 불평에 큰 형님 명숙이 즉시 거들었습니다. 막내 동서는 늘 덤벙대네. 손이 빨라야 하는데. 지연을 향한 불만과 비난의 화살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 그녀에게만 집중되었습니다. 민호의 얼굴은 이미 붉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형들과 시어머니 앞에서 아내 때문에 창피를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그의 화를 더욱 부추겼습니다. 정말 민망해서 어떻게 하겠어. 집에서 연습이라도 시켜올 걸 그랬나. 속으로 되뇌는 민호의 얼굴에는 분노와 짜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명숙은 지연이 놓은 음식 배치를 보더니 또다시 집요하게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서야, 이 나물 위치가 이상해. 저쪽으로 옮겨야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 전은 왜 이렇게 벌써 다 식었어? 좀 보기 안 좋은데. 사실 음식은 모두 제대로 준비되어 있었지만 명숙은 자꾸 억지로 문제를 만들어냈습니다. 시어머니도 명숙의 편을 들며 말했습니다. 큰 며느리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해봐, 지연아. 지연은 이미 완벽하게 차려놓은 상을 명숙의 지적에 따라 다시 정리해야 했습니다. 정말 답답해서 어떻게 하겠어? 이런 기본적인 것도 제대로 못하나. 가족들은 이런 상황을 보면서도 아무도 지연을 감싸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은근히 지연을 무시하는 분위기가 점점 더 짙어져 갔습니다. 지연은 이제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형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은근히 지연을 깎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지연이는 좀 느린 편이라서요. 집에서도 맨날 답답해 죽겠어요. 큰 형 상구가 웃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막내 재수도 이제 적응해야지. 결혼한 지가 언제인데 15년 됐는데도 아직도 서툴러요? 정말 답답해서. 남편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이렇게 모독하는 것이 지연에게는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모멸감의 대상이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이들 사이에서도 미묘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큰 형의 아들 11살 민석이는 평소에도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는 성격이었는데 오늘도 8살 준노를 향해 비아냥거렸습니다. 준노야, 너네 엄마 왜 저래? 맨날 실수만 해. 우리 엄마는 그런 거 안 해. 너네 엄마만 그래. 준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집에서도 아버지 눈치를 보며 살아온 터라 다른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법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준노의 위축된 모습은 지연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명숙과 선영에게는 따뜻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큰애야, 요즘 직장일은 어때? 힘들지 않냐?
몸 상하지 말고 무리하지 마라. 선영에게도 둘째야, 서연이 학원은 잘 다니고 있지? 요즘 애들 교육비가 많이 들 텐데 괜찮으시면 제가 좀 도와드릴까? 하지만 지연에게는 전혀 달랐습니다. 지연이 상 차리느라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시어머니는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일을 시키려는 듯 차가운 지시만 내렸습니다. 지연아, 물도 좀 떠다 놔. 목마르신 분들 계실 텐데. 시간이 흐를수록 압박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지연을 향한 모든 사람들의 불만이 폭발 직전까지 치달아 있었습니다. 공기는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고 곧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이 산소 전체를 감돌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모든 음식이 차려지고 제사를 시작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앞에 나서서 제사 순서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자. 큰아들부터 절하고 그 다음에 둘째, 막내 순서로 하면 되겠다. 상구가 먼저 절을 올렸고 이어서 성우와 민호가 차례대로 조상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제 술을 따르고 밥을 올리는 순서였습니다. 지연이 조심스럽게 밥그릇을 들어 상 앞으로 가져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미 새벽부터 이어진 피로와 심리적인 압박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묘한 불길한 예감이 현실로 나타나는 순간이었을까요? 손에 든 밥그릇이 미끄러지면서 기울어졌습니다. 밥과 국물 일부가 흙바닥에 쏟아졌습니다. 그 순간 산소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오직 흙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지연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마치 영화의 슬로우 모션처럼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명숙이 제일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비난과 경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조상님 앞에서 아버님도 계시는데. 큰형 상구도 혀를 차며 거들었습니다. 정말 조심성이 없네. 이런 중요한 자리에서. 민호의 얼굴은 순식간에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형들과 시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아내가 이런 대형 실수를 저지른 것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창피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체면이 바닥에 떨어진 것만 같았습니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민호의 목소리가 산을 울렸습니다.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정말 답답해서 미치겠어. 그러더니 민호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지연의 어깨를 발로 강하게 밀쳐버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강한 충격에 지연은 그대로 뒤로 휘청거리며 흙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밥그릇은 완전히 넘어졌고 상 위의 다른 음식들도 흩어져 사방으로 굴러다녔습니다. 지연은 흙먼지가 일어나는 바닥에 앉은 채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이 현실인지조차 분간할 수 없어 멍하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변은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도 감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선영은 지연을 도우려고 몸을 움직였지만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나서기가 어려웠습니다. 긴 침묵을 깬 것은 시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지연을 위로하는 것이 아닌 아들 민호를 감싸는 말이었습니다. 막내, 너 성격이 급해도 그렇지. 하여간 욱하는 성질이 있어 가지고. 쟤는 왜 그래? 시어머니는 지연을 힐끗 보며 혀를 찼습니다. 남자들은 다 그런 거야. 저러다 금방 풀릴 거다. 명숙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막내 동서도 좀 조심했어야죠. 이런 자리에서. 상구는 고개를 저으며 참 오늘 같은 날 정말 실망스럽네.
조상님이 뭐라고 생각하실까? 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비난이 발로 차여 흙바닥에 주저앉은 지연에게 쏟아졌습니다. 아무도 민호가 아내를 폭행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연이 실수를 했으니 맞을만 했다는 분위기였습니다. 지연은 흙바닥에 앉은 채 넘어지면서 삐끗한 손목의 통증보다 더 큰 마음의 상처를 느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조상의 묘 앞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이 더욱 참담했습니다. 성우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상이 다 엉망이 됐는데. 다시 차려야 하나? 시간도 늦었는데. 시어머니가 지연을 보며 차갑게 지시했습니다. 지연아, 빨리 일어나서 정리해. 시간 없어. 지연은 천천히 일어서며 흩어진 음식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준노가 어머니를 도우려고 다가오자 민호가 아이를 제지했습니다. 준노야, 저리 가 있어. 어른 일에 끼어들지 마. 아이는 아버지의 무서운 표정을 보고 다시 뒤로 물러섰습니다. 지연은 혼자서 모든 것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정말 조심성이 없어 평소에 좀 더 신경 쓰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속삭임 속에서 지연을 감싸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지연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이제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이 이렇게 대우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무언가가 지연의 마음속에서 변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조상의 묘 앞에서 벌어진 이 굴욕은 지연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전환점이 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흩어진 음식을 정리하느라 바쁜 와중에도 아이들 사이에서는 또다시 미묘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큰 형의 아들 민석이는 평소에도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는 성격이었는데 오늘은 특히나 약해진 준노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준노야, 너네 엄마 왜 저래? 맨날 실수만 해. 민석이가 준노를 향해 노골적으로 비아냥거렸습니다. 우리 엄마는 그런 거 안 해. 너네 엄마만 그래. 8살 준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미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당한 굴욕적인 상황을 목격한 준노는 정신적으로 극도로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민석이는 준노가 대답하지 않자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야, 내가 말하는데 왜 대답 안 해? 무시하는 거야? 그러더니 민석이는 장난이라며 준노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놀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과한 폭력이었습니다. 아야. 준노가 비틀거리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8살 아이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너무나도 끔찍한 하루였습니다. 준노의 서러운 울음소리가 산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마치 지연의 억눌렸던 감정들을 대신 터뜨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지연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당하는 모든 굴욕과 모멸감은 억지로 참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참으면 되지, 내가 조심하면 되지. 하지만 자신의 아이가 이런 식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절대 참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오늘 하루 종일 겪은 모든 일들, 남편의 폭행, 가족들의 외면, 시어머니의 편애가 한꺼번에 떠오르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연의 분노는 이제 통제 불능의 영역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지연은 손에 묻은 흙을 털지도 않은 채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은 분노와 결의로 이글거렸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지연의 목소리는 지금껏 그 누구도 들어본 적 없는 산이 울릴 만큼 크고 단호했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깜짝 놀라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어른들이 이 꼴로 싸우고 밀치고 아이들이 그걸 다 보고 있는데 정신들 차려요. 지연의 손은 분노로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말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목소리 좀 낮춰. 하지만 지연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흙이 묻은 채로 휴대폰을 꺼내 112를 눌렀습니다. 이 상황에서 조상님 묘 앞에서 경찰을 부르다니 모든 가족들이 경악했습니다. 큰 형님 명숙이 소리쳤습니다. 야, 작은 애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정신 차려. 하지만 지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분명하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인가요? 시아버지 묘 앞에서 남편에게 폭행당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목격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15년 동안 억압받았던 분노와 서러움, 그리고 자신의 아이를 지키겠다는 절대적인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위치 알려드릴게요. 지금 바로 와주세요. 민호는 완전히 얼이 빠진 상태였습니다. 야, 잠깐만. 끊어. 정신 차려, 진짜. 민호가 지연의 핸드폰을 빼앗으려고 했지만 지연은 몸을 피하며 계속 말했습니다. 네, 지금 바로 와주세요. 아이들도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급하게 나섰습니다. 작은 애야, 전화 끊어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상구도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가정사를 왜 밖으로 끌고 나가? 창피한 줄 알아라. 하지만 지연은 이미 신고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지연은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지금까지 참고 견뎌온 모든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정말. 이제 어떻게 하지? 경찰이 오면 어떻게 할 거야? 민호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지연을 노려봤습니다. 너 지금 우리 가족 망치려고 작정한 거야? 지연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가족이요? 지금까지 제가 가족 대접을 받은 적이 있었나요? 이 말에 모든 사람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연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15년 동안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특히 제 아이가 이런 환경에서 자라는 건 절대 안 돼요. 준노는 여전히 울고 있었지만 어머니가 자신을 지켜주려고 한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선영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동서야, 일단 진정하고 다시 생각해보자. 하지만 지연의 마음은 이미 결정된 상태였습니다. 형님, 저도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아이라도 지켜야죠. 곧 경찰이 출동할 것이라는 생각에 가족들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민호는 마지막으로 지연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경찰 오기 전에 취소해. 하지만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그리고 취소할 생각도 없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조상의 묘 앞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지연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드디어 시작된 것입니다. 지연은 자신의 삶을 결정할 주도권을 마침내 스스로에게로 가져왔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휴대폰은 더 이상 잔소리나 듣는 도구가 아닌 자유를 위한 무기가 된 셈이었습니다. 지연이 경찰에 신고를 마치고 나자 가족들은 당황과 분노가 뒤섞인 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습니다. 상구가 제일 먼저 나서서 단호한 목소리로 지연을 압박했습니다. 가정사는 가정에서 풀어. 왜 이런 일을 밖으로 끌고 나가는 거야? 우리 가문의 체면이 어떻게 되는 건지 생각해 봤어? 상구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분노와 함께 가문의 체면을 걱정하는 이기심이 가득했습니다. 둘째 형 성우도 거들었습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야. 집안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어. 경찰서의 기록까지 남으면 앞으로 어떻게 살겠어? 큰 형님 명숙은 지연을 노려보며 더욱 신랄하게 비난했습니다. 동서,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나올 줄 몰랐네. 평소에 성격이 조용한 줄 알았는데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명숙은 지연의 행동을 가족을 배신하는 행위로 몰아갔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깊게 쉬며 지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겉으로는 부드러운 말투였지만 그 속에는 지연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압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작은 애야, 막내는 원래 욱하는 성격이야. 하지만 금방 풀리기도 하지 않니? 내가 좀 참아주면 되는 거 아니냐? 부부는 서로 이해하고 살아야지. 15년을 함께 살아온 사이인데 이런 작은 일로 이럴 수는 없지. 시어머니의 말에서 작은 일이라는 표현은 지연의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지연은 손발이 떨리면서도 그들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작은 일이라고 하셨는데 조상님 묘 앞에서 저를 발로 밀쳐서 넘어뜨린 게 작은 일인가요? 시어머니는 당황하며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그야 막내가 순간 화가 나서 그런 거고. 아기가 있어서 한 건 아니잖아. 남자들은 다 그런 거야. 감정적으로 되면 좀 거칠어지기도 하고. 시어머니는 아들의 폭력을 남자들의 습성으로 치부하며 감싸기 급급했습니다. 민호도 지연을 설득하려고 나섰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우리 준노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아이가 어떻게 생각하겠어? 민호는 아이를 핑계로 지연의 죄책감을 자극하려 했지만 지연의 마음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는 못 참겠습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15년 참음의 종지부를 찍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참고 또 참았는데 이제는 정말 한계입니다. 상구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그냥 서로 잘만 얘기하면 끝날 문제를 말이야. 이렇게까지 해야겠나 싶은데. 둘째 형 성우도 맞장구 쳤습니다. 다른 집 며느리들은 다 잘 사는데 왜 막내 재수 씨만 이렇게 예민하게 구시는 거야? 그들의 말은 지연의 고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비난이었습니다. 명숙은 더욱 신랄하게 공격했습니다. 동서, 원래 이런 성격이었어? 너 크게 키우지 마. 평소에 조용한 척하더니 속으로는 이런 계획을 다 세워뒀구나. 하지만 지연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계획이요? 저는 그냥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았을 뿐이에요. 특히 제 아이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확신했어요. 준노는 어머니 곁에서 울음을 그치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도 어머니가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시 한번 지연을 달랬습니다. 작은 애야, 진정해. 경찰이 오기 전에 취소할 수 있어. 전화해서 착오였다고 하면 돼. 그러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할 수 있어. 하지만 지연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취소하지 않을 거예요. 이미 결정했어요. 민호가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봐줘. 내가 무릎 꿇고 사과할게. 형님들 앞에서 이렇게 창피를 당하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야? 지연은 차갑게 반문했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매번 이런 굴욕을 당하면서도 참고 살아야 했던 제 마음은 생각해 보셨어요? 이 말에 모든 사람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연의 질문은 그들의 위선과 이기심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선영이 조심스럽게 지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동서 마음은 이해해.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게 정답일까? 아이도 있고 앞으로 살아갈 일도 많은데. 선영은 유일하게 지연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듯 했지만 그녀 역시 가족의 해체라는 현실적인 두려움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선영에게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형님, 저도 많이 생각해 봤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가족들은 점점 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경찰이 올 것이라는 생각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상구가 다시 한번 지연을 압박했습니다. 정말 끝까지 이럴 거야? 가족들 다 망치고 싶은 거야? 우리 아버지 제사도 제대로 못 지내고 이런 추태를 부리다니. 하지만 지연은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추태요? 지금까지 저에게 한 일들은 추태가 아니었나요? 조상님 앞에서 며느리를 발로 차는 게 추태가 아니면 뭐가 추태인가요? 이 말에 민호의 얼굴이 새빨갛게 변했습니다. 야, 말 함부로 하지 마. 내가 언제 발로 찼어? 그냥 밀쳤을 뿐이야. 지연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밀쳤든 찼든 폭력은 폭력이에요. 그리고 모든 분들이 다 보셨잖아요.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이제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연과 가족들 사이의 대립은 절정에 다다랐습니다. 지연과 가족들 사이의 대립이 절정에 달했을 때 지금까지 조용히 지켜보기만 했던 둘째 형님 선영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긴장감으로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확고했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선영의 첫마디에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그녀를 돌아봤습니다. 그녀가 발언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동서는 잘못한 게 없어요. 상구가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형수님. 하지만 선영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일은 분명히 동서 잘못이 아니에요. 큰 형님 명숙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동서,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해. 가족들끼리 편 갈라서 어떻게 하려고. 명숙은 선영을 향해 맹렬히 비난했지만 선영은 지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늘 혼자서 모든 일을 도맡아 하고 명절 때마다 새벽부터 음식 준비하면서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동서를 보면서도 제가 용기를 내지 못했어요. 이제는 같이 하겠습니다.
지연은 선영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15년 결혼 생활 중에 누군가가 자신의 편을 들어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지연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솟아올랐습니다. 형님.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선영을 말리려고 했습니다. 둘째야. 괜한 말하지 마라. 가족끼리 이럴 때가 아니야. 하지만 선영은 당당하게 시어머니를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동서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우리 모두 알고 있었잖아요. 민호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선영에게 호소했습니다. 형수님, 왜 이러세요? 우리끼리 잘 해결할 수 있는 일인데. 선영은 민호를 똑바로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매번 동서만 참으라고 하는 게 해결인가요? 지연은 선영의 말을 들으며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누군가가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감격스러웠습니다. 형님, 정말 고마워요. 저는 그동안 제가 잘못 살고 있는 건 아닌지 계속 의심했거든요. 선영이 지연의 손을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동서, 절대 동서 잘못이 아니야. 누구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견디기 힘들어. 그리고 선영은 더욱 단호한 목소리로 숨겨졌던 진실들을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들 알면서도 덮어왔잖아요. 도련님 술 마시고 와서 동서에게 소리치는 것도, 작년 추석 때 동서 손목 잡고 끌고 가는 것도. 이 말에 모든 가족들이 경악하며 당황했습니다. 민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선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3년 전에는 동서가 멍든 채로 며칠 동안 나오지 못했던 것도 다 봤어요. 그때도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둘러댔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잖아요. 선영의 폭로는 민호의 지속적인 가정폭력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며 더듬거렸습니다. 형수님, 그건... 선영이 민호를 냉정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련님,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동서가 병원 간 것도 알고 있고 그때마다 핑계 대느라 얼마나 힘들어 했는지도 알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모른 척 했어요. 가족 체면 때문에 덮어두려고만 했어요. 그게 진짜 가족인가요? 시어머니와 상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선영의 용기 있는 폭로로 민호의 위선적인 체면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명숙이 이 광경을 보며 화를 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나설 일은 아니야. 당사자들 문제라고. 둘이서 합심해서 집안을 망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 하지만 선영은 명숙에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집안을 망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가족을 만들려는 거예요. 지연은 선영의 지지를 받으며 자신이 그동안 느꼈던 모든 의구심이 해소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정말로 부당하고 폭력적인 대우를 받고 있었던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해요. 제가 잘못 살아온 게 아니에요. 잘못된 상황에서 억지로 참고 살아온 거예요. 지연이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영의 용기 있는 지지로 인해 지연은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선영의 폭로가 민호의 모든 위선을 벗겨냈고 지연에게는 자신의 삶을 되찾을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경찰이 오기 직전 이 폭로 사건은 민호의 몰락을 예고하는 서막이었습니다. 선영의 지지를 받은 지연이 확고한 의지를 보이자 분위기는 점점 더 절망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가족들은 경찰이 오는 것에 대한 현실적인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민호가 갑자기 지연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민호의 목소리는 절망적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15년 결혼 생활에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비굴하리만큼 처절한 민호의 모습이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남편을 보며 지연의 마음이 순간적으로 흔들렸습니다. 15년 동안 쌓였던 정과 혹시나 하는 작은 희망이 그녀의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반성하고 있어. 앞으로는 절대 손도 대지 않을게. 우리 준노도 보고 있는데 아빠가 이렇게 무릎 꿇고 있으니까. 제발 한 번만 봐줘. 민호의 눈에는 눈물까지 맺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즉시 민호 편을 들며 나섰습니다. 작은 애야 봐라. 막내가 이렇게 뉘우치고 있잖아.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니? 남편이 무릎까지 꿇고 사과하는데 더 뭘 어떻게 하겠어. 시어머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지연을 압박했습니다. 상구도 거들었습니다. 재수 씨, 민호도 충분히 반성한 것 같은데 이제 그만하고 경찰도 돌려보냅시다. 가족끼리 이런 일로 법정까지 가면 서로 안 좋아요. 둘째 형 성우도 설득에 나섰습니다. 민호가 이렇게 사과하는데 이제는 용서해줘요. 우리 다 가족인데 이런 식으로 원수가 될 수는 없잖아요. 명수까지 가세했습니다. 동서, 남자들은 화가 나면 그럴 때 있어. 하지만 진짜 나쁜 마음은 없어. 지금 봐도 얼마나 후회하고 있잖아. 모든 가족들이 한 목소리로 지연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설득은 지연의 죄책감과 연민을 자극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아이도 있으니까 덮어라. 준노가 이런 걸 다 기억하면 나중에 어떻게 하겠어? 아이 아빠를 경찰에 신고한다는 게 말이 되냐? 시어머니가 지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작은 애야, 우리가 앞으로 더 잘해줄게. 민호도 이제 정신 차렸으니까 가족이라는 게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사는 거 아니냐? 지연은 무릎 꿇고 있는 민호를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15년 결혼 생활에서 민호가 이렇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이번에는 정말로 민호가 변할 수도 있는 것 아닐까? 지금까지와는 다른 진심 어린 사과에 지연의 마음이 아주 조금 누그러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준노도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아빠가 무릎 꿇고 있어. 아빠 일어나라고 해줘. 아이의 순수한 말에 지연의 마음은 더욱 흔들렸습니다. 아이를 생각하면 가족이 완전히 깨지는 것보다는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게 나을 수도 있었습니다. 상구가 다시 한번 설득했습니다. 지연아, 우리가 앞으로 너를 더 잘 대해줄게. 오늘 일은 우리도 잘못이 있었어.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시어머니도 약속했습니다. 작은 애야, 내가 보장할게. 민호가 다시 이런 짓 하면 내가 직접 나설게. 그러니까 이번만 용서해줘.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면 안 되잖아. 모든 사람들의 간절한 설득에 지연은 점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이번이 마지막 일 수도 있고 가족의 파탄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었습니다. 지연은 눈물을 닦으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민호의 간절한 목소리에 지연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혹시 이번에는 정말 달라질 수도 있을까?
모든 사람들이 지연의 대답을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의 선택이 지연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결심한 듯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무릎 꿇은 민호를 지나 두려움에 찬 가족들을 거쳐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옷자락을 잡고 있는 준노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그리고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결정했어요.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지연이 고개를 저으며 거부 의사를 밝히자 모든 가족들이 절망했습니다. 정말 끝까지 이럴 거야. 민호가 무릎을 꿇은 채로 절규했지만 지연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기대로 15년을 잃었다는 것을,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폭력과 굴욕을 정당화하는 이들에게는 더 이상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특히 자신의 아이에게 이런 비정상적인 모습을 더 이상 보여줄 수 없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경찰차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경찰이 도착한 것입니다.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는 민호와 가족들에게는 몰락의 나팔 소리와 같았습니다. 지연에게는 자유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소리였습니다. 드디어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산소로 올라와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멈추자 묘소 주변은 숨막히는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신고하신 분이 누구세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신고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밀쳐서 넘어뜨렸어요. 지연은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피해 사실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경찰관이 주변을 둘러보며 목격자를 찾았습니다. 목격자가 있나요? 그때 선영이 나섰습니다. 그녀의 용기는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분명히 폭행이었어요. 저는 증인으로 나서겠습니다. 가족들은 선영의 증언에 다시 한번 경악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급하게 나섰습니다. 경찰관님, 가족끼리 조금 다툰 것뿐이에요. 별일 아니니까 그냥 돌아가세요. 하지만 경찰관은 원칙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이상 조사해야 합니다. 일단 서로 진술서를 작성해 주세요. 민호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행동을 최대한 축소하려 했습니다. 그냥 실수로 살짝 밀친 것뿐이에요. 폭력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는 자신의 행동을 단순한 부부 싸움으로 치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선영의 증언은 달랐습니다. 아닙니다. 분명히 발로 강하게 밀쳤고 그래서 넘어졌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에요. 선영은 민호의 폭력이 반복적이고 상습적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지연은 넘어지면서 다친 손목의 통증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경찰 조사가 끝나고 며칠 뒤 지연은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약속대로 지연의 편에 서서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법정에서는 민호의 지속적인 가정폭력과 지연에 대한 모든 학대 사실들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이때 민호의 과거 폭력 전과도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3년 전 직장 동료와의 다툼에서 상해를 입혀 벌금형을 받은 기록과 작년에도 도로에서 시비가 붙어 경찰서에 연행된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폭력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어 왔던 것이었습니다.
이 과거 전과는 민호의 주장이 거짓임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의료진 진단서와 현장 사진 증거들, 그리고 둘째 형수 선영의 용기 있는 증언까지 더해져 민호의 죄상은 명확해졌습니다. 민호는 법정에서 자신이 욱해서 그런 것이라며 감정에 호소했지만 지속적인 폭력의 증거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지연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집의 절반은 당연히 지연의 몫이었고 예금과 적금 등 모든 재산의 60%가 지연에게 돌아갔습니다. 거기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2천만 원이 추가로 책정되었습니다. 민호는 자신이 평생 모아온 재산의 대부분을 아내의 폭력으로 인해 잃게 되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망연자실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민호의 직장에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가정폭력으로 경찰서에 연행되고 이혼 소송까지 당했다는 이야기가 회사 전체에 알려진 것입니다. 민호 씨 집안일이 좀 복잡하다던데? 아내한테 잘못했다가 재산 다 뺏겼다며? 요즘 시대의 가정폭력이라니. 동료들의 시선은 차가웠고 직장 내에서도 승진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폭력으로 인해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을 하나씩 잃어갔습니다. 이혼 판결은 지연에게 새로운 삶의 문을 열어주었지만 민호에게는 인생의 몰락을 알리는 비극적인 종소리였습니다. 지연은 그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선택은 복수심이 아닌 자신의 존엄과 아들의 안전을 위한 정당한 권리 행사였습니다. 조상의 묘 앞에서 벌어진 그 굴욕적인 순간이 결국 민호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도화선이 된 것입니다. 법정에서 패소한 민호는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의 60%와 집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몰락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미 회사 전체에 퍼진 가정폭력범이라는 소문은 민호의 직장 생활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과 노골적인 수군거림은 그를 옥죄어 왔습니다. 민호 씨, 요즘 집안일 복잡하다던데 아내분한테 폭력까지 썼다면서요? 요즘 시대에 그런 사람이 어딨다고. 직장 내에서도 승진은커녕 중요한 프로젝트에서까지 제외되었습니다. 상사들은 민호에게서 등을 돌렸고 동료들은 그를 피하기 급급했습니다. 결국 민호는 견디다 못해 스스로 사표를 내야 했습니다. 폭력으로 아내를 잃고 재산을 잃고 이제는 직장까지 잃은 것입니다. 집도 팔려서 지연이 가져갔고 예금도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결국 원룸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널찍한 아파트에서 가족과 함께 살았던 과거는 이제 꿈처럼 멀어졌습니다. 쓸쓸한 원룸에서 혼자 끓여 먹는 라면만이 그의 유일한 끼니였습니다. 더욱 비참한 것은 그를 옹호하고 감싸주었던 가족들까지 그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큰형 상구는 민호를 만날 때마다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내가 자초한 일이니까 이제 잘 뉘우치고 살아야지. 상구의 말투에는 동생에 대한 연민보다는 가문이 체면을 더럽힌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차가운 훈계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민호에게는 예전 같은 따뜻함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폭력범으로 낙인 찍히고 집안 망신을 시켰다는 사실에 대한 실망감이 컸습니다.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겠어. 너의 앞일은 내가 알아서 해라.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이제 모성애보다는 체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큰 형님 명숙은 민호와 마주쳐도 가벼운 인사치레 정도였습니다.
오히려 짜증 섞인 목소리로 불평했습니다. 막내가 없으니 명절 차례도 엉망이야.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명숙에게 민호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닌 귀찮은 짐이 된 듯 했습니다. 가족들은 민호를 완전히 내치지는 않았지만 암묵적으로 냉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민호는 점점 소외되었고 예전 같은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민호는 자신을 감싸주던 가족들마저 등을 돌리자 진정한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제 직장도 잃고 재산도 잃고 가족들마저 등을 돌린 상황에서 진짜 개털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원룸 월세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민호는 매일 밤을 후회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참고 넘어갈 걸. 왜 그 순간 분노를 참지 못했을까?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늦었습니다. 지연은 이미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었고 민호 혼자만 과거에 매달려 후회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조상의 묘 앞에서 저지른 그 순간의 실수가 결국 민호의 인생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이제 민호에게 남은 것은 쓸쓸한 원룸과 빈 통장, 그리고 폭력이라는 꼬리표뿐이었습니다. 그의 몰락은 철저하게 자신이 뿌린 씨앗의 결과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가져온 나비 효과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연의 삶을 짓밟았던 대가는 자신의 삶 전체를 짓밟는 것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혼 판결이 확정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재산 분할로 받아낸 돈으로 우선 준노와 함께 살 수 있는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깨끗하고 조용한 동네의 투룸 아파트에서 그녀와 준노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이 이렇게 예쁘구나. 준노는 새 집에서 밝게 웃으며 자유롭게 뛰어다녔습니다. 아이도 이제는 아버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니 훨씬 밝고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지연은 아들의 해맑은 웃음을 보며 비로소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지연은 새로운 일을 찾기 위해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등록했습니다.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그녀는 어릴 적부터 남몰래 좋아했던 꽃꽂이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평소에 꽃을 좋아하셨나요? 네, 어릴 때부터 꽃을 보면 마음이 편해졌어요. 하지만 그동안은 그런 여유가 없었죠. 지연은 꽃꽂이 기초반부터 시작해서 체계적으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준노를 학교에 보내고 나면 센터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그녀의 정성과 집중력 덕분에 금세 실력이 늘었습니다. 강사 선생님은 지연 씨는 정말 타고난 재능이 있으세요라고 칭찬했습니다.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인정받아 본 적이 없었는데 지연은 자신만의 재능을 발견한 것 같아 새로운 자신감을 느꼈습니다. 2달 만에 기초반을 수료하고 중급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석 달 뒤에는 악착같이 공부해서 화훼 기능사 자격증 시험에 도전했습니다. 합격입니다. 축하드려요. 자격증을 손에 쥐었을 때 지연은 살면서 이렇게 뿌듯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성취했다는 성취감이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구의 아내, 누구의 며느리가 아닌 화훼 기능사 지연이었습니다. 이제 꽃집을 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상가 건물의 1층에 10평 남짓한 공간을 임대했습니다. 위치도 좋고 임대료도 감당할 만했습니다. 인테리어는 간단하게 했지만 꽃들로 가득 채우니 아름다운 공간이 되었습니다. 하얀 장미와 백합 그리고 거베라들이 가게 안을 화사하게 밝혔습니다.
지연이네 꽃집이라는 간판을 달고 드디어 개업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오픈 첫날 선영이 축하 꽃다발을 사러 왔습니다. 동서 정말 대단해. 이렇게 꽃집까지 차리다니. 선영은 지연이 직접 만든 꽃다발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색깔 조합도 예쁘고 정말 센스가 있네. 전문가 못지않아. 고마워요, 형님. 형님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지연은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선영이 지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잘 버텼어. 정말 잘 버텼어. 이제는 동서 인생을 살아. 그동안 남을 위해서만 살았잖아. 이제부터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아. 지연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고 밝게 웃었습니다. 네, 이제 정말 제 인생을 살아볼게요. 준노와 함께 행복하게. 꽃집은 하루하루 단골 손님이 늘어갔습니다. 지연의 정성스러운 꽃꽂이 솜씨와 따뜻한 미소에 사람들이 반했습니다. 사장님 손맛이 있으시네요. 꽃이 정말 오래가요. 다음에도 여기서 사갈게요. 고객들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지연은 새로운 보람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일로 누군가를 기쁘게 해준다는 것이 이렇게 큰 만족감을 주는 줄 몰랐습니다. 준노도 어머니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엄마, 요즘 정말 예뻐졌어. 꽃처럼 예뻐. 아이의 순수한 말에 지연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녁에는 준노와 함께 꽃집 정리를 했습니다. 엄마, 이 꽃 이름이 뭐야? 이건 안개꽃이야. 작지만 정말 예쁘지? 응, 엄마처럼. 아이와 함께하는 이런 소소한 일상이 지연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연은 꽃집에서 하루를 마무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잡초는 베어내야 꽃이 핀다. 내 삶도 그렇게 다시 피어났구나. 그동안 자신의 삶을 짓누르고 있던 모든 것들을 과감히 쳐낸 후에야 진짜 자신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벌초날 그 사건이 없었다면 아직도 참고 견디며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매일 아침 꽃집 문을 열 때마다 새로운 하루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자유롭고 행복한 지연다운 삶이었습니다. 꽃집이 안정되고 반년이 지난 어느 가을날, 지연은 준노와 함께 특별한 꽃다발을 준비했습니다. 하얀 국화와 노란 장미로 만든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꽃다발이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가 좋아하실까요? 준노가 꽃다발을 조심스럽게 들고 물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께서 정말 좋아하실 거야. 지연은 준노와 함께 시아버지 묘소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무거운 마음이 아니라 지난날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고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묘소에 도착해서 깨끗하게 주변을 정리하고 준노가 직접 만든 꽃다발을 정성스럽게 놓았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버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살아계실 때 준노와 저를 그렇게 예뻐해 주시고 따뜻하게 챙겨주셨는데 제가 그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이제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지연은 이제야 시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존재는 그녀에게 시댁 생활의 유일한 위안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준노도 할아버지 묘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예요, 준노. 할아버지가 사주신 로봇 장난감 아직도 잘 가지고 있어요. 엄마랑 이제 꽃집에서 살고 있어요. 엄마가 매일 웃어요. 할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죠?
아이의 순수한 말에 지연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엄마가 매일 웃어요. 이 말 한마디가 지난 모든 고통을 치유해주는 듯 했습니다. 아버님, 준노가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이제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가을바람이 살랑 불어오며 묘소 주변의 잡초들 사이로 작은 들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잡초를 베어내니까 꽃이 피었구나. 그동안의 굴욕과 고통, 그리고 이혼 소송의 과정은 자신의 삶을 짓누르던 잡초였고, 그것들을 과감히 쳐내자 행복이라는 꽃이 피어난 것이었습니다. 아버님도 이제 편안히 쉬실 수 있겠어요. 할아버지, 다음에 또 올게요. 그때는 더 예쁜 꽃 가져올게요. 준노가 꽃다발을 한 번 더 만져주며 말했습니다. 지연과 준노는 시아버지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손을 잡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들은 뒤로 하고 감사한 마음만 간직한 채로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석양이 지는 산길을 따라 모자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 그림자 속에는 희망과 새로운 시작의 따뜻한 빛이 가득했습니다. 지연의 얼굴에도 밝은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이제 진정한 봄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지연의 새로운 인생에도 아름다운 꽃들이 활짝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삶을 되찾았고 그 삶을 스스로의 힘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지연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가르쳐 줍니다. 불행은 반드시 잘라내야 하는 잡초와 같으며 그 잡초를 제거해야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의 꽃을 피울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녀는 굴욕적인 순간을 인생의 전환점으로 삼아 자신과 아들을 위한 완벽한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남편의 몰락은 자신이 선택한 폭력의 당연한 결과였고, 지연 씨의 행복은 그녀의 단호한 용기가 맺은 결실이었습니다. 이제 지연 씨는 자신만의 정원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며 아들과 함께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